인문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인문학자들은 개념을 통해서 사유를 하는데 그 개념 속에 이제 쭉 들어가 버리죠. 가령 인공지능 그러면은 인공지능 공학자들이 뭘 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들여다볼 생각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의 뜻을 막 풀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거리가 멀어지니까 일단은 이제 공학자들이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개념들을 분류해서 쓰는지 그거부터 먼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호 중심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가 가능한가 요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 교수님 조금 한번 더. 네, 인공지능은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의 지능적인 지식,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그 전에 초기의 컴퓨터가 처리를 못했었으니까요. 초기의 컴퓨터는 매우 단순한 작업을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지금도 이제 가끔 암산 천재를 나와서 티격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단순한 거지만 사람이 매우 빨리 하는 사람 암산했던 작업들을 컴퓨터라는 기계로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암산을 아무리 잘해도 한 1000번 하면 한두 번 틀릴 수 있거든요. 컴퓨터는 1000번 하면 1000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쨌든 기계적인 문제들이 사람보다 더 그 단순 반복적인 문제를 컴퓨터 훨씬 잘하는 문제들부터 풀어왔었는데 근데 이제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사람의 지능과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사람의 머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정의가 됐었고 그걸 이제 인공지능 문제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사람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사람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끔 하려면 사실 대표적인 게 눈, 코, 입 그리고 이제 머리로 사고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느냐, 입으로 말할 수 있느냐, 또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느냐. 알아듣는다면 한국어만 알아들을 수 있느냐, 영어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입으로 말을 한다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 그런 문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 코, 입, 귀가 사람의 대표적인 머리 부분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내면에는 이제 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 뭔가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그런 기능들을 컴퓨터가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의 구조가 뉴런하고 시냅스를 통해서 복잡하게 연결된 즉 프로세싱하는 계산하는 부분하고 사고하는 부분하고 메모리의 부분이 하나로 복합적인 융합되어 있는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생물학적인 구조로 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컴퓨터에서도 하드웨어, CPU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리되어 있는 문제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CPU하고 메인 메모리 처리하는 부분하고 기억하는 부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CPU 자체를 아예 메모리가 결합된 그 바이오 컴퓨터로 만들자라는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결과물이 일부 부분적으로 조그만 영역에서 스페시픽한 문제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결국 이제 사람이 풀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컴퓨터가 풀 수 있느냐에서 출발했던 이게 인공지능의 시작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본질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된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만큼의 성능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초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속도, 또 GPU 1000개 코어가 동시에 실행되는 이런 환경, 그 다음에 메모리가 매우 풍부해지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사람과 매우 유사한 그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사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또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수준의 그게 이제 알파고 바둑 분야에서 훌륭한 수준의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주제가 발생을 한 거죠. 타픽이.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체스는 프로세싱이나 메모리가 비교적 적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체스는 한 20여 년 전에 사람보다 더 잘 두는 그런 체스 프로그램이 발생했었고, 근데 바둑은 체스보다 복잡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인해서 바둑 부분은 인간만큼 안 되었다가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이제 바둑도 프로기사 이상으로 성능이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IBM 왓슨은 또 조금 다른 문제지만 IBM 왓슨은 백과사전이라든지 전 세계 지식, 웹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구조화해서 DB로 정리를 하고 그걸 인퍼런스 추론 기능을 통해서 사람보다 더 퀴즈를 잘 맞추는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는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한 거죠. 그래서 타픽에 따라서 바둑 체스와 같은 이 문제냐, IBM 왓슨처럼 지식 베이스, 변호사 업무 또는 의사 업무 관련된 것들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지식을 구조화시킨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최적의 솔루션을 인퍼런스를 통해서 창출하는 게 과연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의사 변호사의 그 역할, IBM 왓슨도 그 전문가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 알파고 같은 바둑 분야에서도 더 좋은 성능이 왔는데,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그런 특별한 주제, 특정한 업무 분야가 아닌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가능하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 처리 부분 분야에서 말씀드린 건데, 만약 사람보다 이제 모든 업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제너럴한 인공지능이 가능하냐라는 문제.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단순한 업무 처리 역량이 아니라 사람은 그 이외에 사고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정신적인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가능하냐라는 게 이게 두 가지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현재로서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일단 우리 사람이 뭐 팔다리가 절단됐을 때 의족의수가 옛날에는 정말 기계적인 것으로만 해서 단순히 모양만 갖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달리기, 100m 달리기를 저보다 더 잘 뛰던데요. 그 의족을 달고서 그 두 다리를 모두 다 의족을 하고서 그러면 이제 옛날에 단순히 다리 모양만 했던 그런 시절하고 그걸 이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사람보다 더 잘 달릴 수 있는 이런 성능이 된 거랑도 분야는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인체를 하나의 부품으로 봤을 때 각각을 손, 발, 뭐 심장, 폐 또는 뇌까지도 하나의 부품으로 봤을 때 계속 하나씩 대치를 해 나가는데 옛날의 의학 수준은 원래 사람보다 훨씬 못한 그런 형태의 부품으로 모양만 내는 유지만 되는 이렇게 구조적인 것만 했다가 지금은 그 의족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인 것처럼 하나씩 발전해서 교체되어 가면서 그게 더 발전한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눈동자라든지 뇌까지도 교체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의 문제가 인공지능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여튼 이게 조금 접근하는 부분이 제가 좀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와 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디테일한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연구들이 뭐 탐구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경계 긋기가 이제 그 관점에서는 아마 이제 그 연속적인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경계 긋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희 철학자들은 좀 용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보다는 조금 더 탑다운 방식으로 이거를 한번 터프하지만 러프하지만 분류를 해보자 이런 관점인데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고 싶은데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예.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예. 이승호 교수께서 한번 분류해 주시고 예. 공학자가 볼 땐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김대식 예. 교수님한테 예. 진짜 어려운 문제 저도 분류하는 데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은 사실은 저는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이게 생명체가 됐든 어떤 인공체가 됐든 그것에 대응 그것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위한 어떤 중간의 그 매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역할이 중요한 지능의 핵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 처리, 우리 요즘 말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약한 우리가 AI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어떤 목적, 특수한 업무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AI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이야기했던 강인공지능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범용 인공지능으로 조금 더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거든요. 여전히 이것도. 그러면은 업무 처리를 좀 더 다양하게, 복잡하게 그리고 또 멀티플레이어가 하듯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그 어떤 그 약한 인공지능에서 없었던 부분으로 확대되고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인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려는 어떤 대응 시스템은 만을 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사고도 하거든요. 개인에 대한 자기 자아 성찰에서부터 신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여러 가지를 사고하는 거는 이제 그 위에서 한 단계 더 어떤 더 높은 층의 사고를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슈퍼 인텔리전스는 기존의 어떤 업무 처리 중심의 인텔리전스를 조금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울트라 어떤 인텔리전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야기라고 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영역까지도 터치하려고 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약한 인공지능, 또 강한 인공지능, 또 범용 인공지능, 초지능 뭐 많죠. 사실 그게 저희가 뭐 일부러 뭐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란 분야 자체가 저는 약간 역사적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지능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시작했죠. 막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가닉하게 여러 가지 개념이 쌓인 건데 어쨌든 1956년 뭐 항상 그 연도를 정하니까 다스머스 컬리지에 모인 대부분 과학자들은 수학자였죠. 이분들이 2차 대전 때 컴퓨터라는 걸 개발한 거예요. 빨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대포 날아가는 거 계산하고 어쩌고.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란 단어 자체도 되게 아이러니까 수학자들도 시니컬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컴퓨터가 사이언스야? 하면서 이제 시작된 말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걸 시작돼요. 그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시작하면서 AI라는 분야를 만든 건데 아니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특히 펀 노이만 같은 분이 얘가 계산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증명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같은 거. 그렇죠? 엑시옴을 집어넣으니까 똑똑똑똑 놀리잖아요, 다들. 근데 수학자들이 봤을 때는 또 약간 자신들의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수학이야말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중에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그보다 좀 쉬운 건 체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기계가 인간한테 제일 어려운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 미분방정식 뭐 풀기 시작하고 증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표현하는 눈, 코, 귀로 하는 뭐 언어 처리, 물체 알아보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영역을 이미 침입했으니 수학이라는 인간한테 쉬운 거는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다. 그래서 다스머스 컬리지에서 그 스크립트를 보면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처리 같은 거는 학부 학생이 여름방학 때 한 2달 동안 리스프 코딩하면 풀릴 거다.
풀리긴 뭐가 풀려요. 아직까지 우리 어려워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지능이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자꾸만 꼬이기 시작한 게 개념적으로 쉽다와 어렵다의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인간한테 어려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인간한테 쉬운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는 다파에서 최근에 완전히 이걸 바꿔버렸거든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인간한테 쉬운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물체 인식 같은 거. 언어 처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높아요. 복잡계가.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쉽다고 생각을 했지? 당연하죠. 몇백만 년 전에 호랑이하고 고양이를 구별할 수 없는 생명체들은 다 죽었죠.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생존을 통해서. 그리고 물체 인식에 대한 솔루션이 우리 뇌 안에 인베디드 하드웨어, 시납스 구조로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쉽게 느껴지는 건데 거꾸로 진화 과정에서 미분방 정식은 한 번도 풀 필요 없었거든요. 생존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매번 새로 풀어야 되니 상당히 어려워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대부분 기능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되게 쉽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이래서 이제 잘못된 시작으로 쭉 가다 보니 죄송합니다. 자꾸만 이 문제로 돌아와서 그런데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쉬운 문제가 기계한테 어렵고 또 거꾸로 기계한테 쉬운 문제, 계산 같은 건 인간한테 제일 어려워요. 이걸 한번 익스트림하게 끝까지 가봅시다. 시뮬레이션으로. 계산 인간한테 어렵죠. 물체 인식 인간한테 쉬워요. 그렇다면 인간한테 가장 쉬운 게 기계한테 가장 어렵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인간한테 가장 쉬운 게 뭘까? 모든 인간한테 나죠. 나, 셀프. 셀프. 이거는 인간한테 제일 쉬운 거죠. 왜냐? 셀프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셀프가 없으면 나머지가 불가능하겠죠. 세상을 경험하고 알아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아무 노력 없이도 셀프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화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쉬운 것이 셀프 텐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기계한테 셀프가 가장 어려운 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인간한테 쉬우면 쉬울수록 기계한테 점점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딥러닝이나 기계학습이 조금씩 오기 시작한 것은 인간한테 그러면 왜 물체인식이 쉬웠지? 보니까 룰 기반 알고리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로 한다라는 거예요. 오, 그래, 데이터 왕창 집어넣고 최적화 시스템 돌리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그랬더니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아, 그럼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자, 그럼 결론은 그거죠. 하드웨어가 좋아지면 룰 기반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데이터를 추가하니까 이런 문제가 풀리네. 그런데 강한 인공지능 또는 범용적인 추상적인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하드웨어와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한테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뭐 범용적인 인공지능 하셨을 때 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물리학적인 그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는 건 어렵겠지만 사실 범용성은 어린 아이들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인공지능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양이 사진 10만 장이 필요해요. 또는 100만 장. 근데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고양이 두세 마리만 보면 범용적으로 고양이라는 개념을 바로 인식을 해요. 거의 원샷 러닝, 투샷 러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계는 불가능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한 번, 두 번 데이터만 보고 추론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양이를 알아볼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성일 텐데 어린아이는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기계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제가 또 아까 뭐 마인드버디 문제가 자꾸만 낭떠러지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게 셀프가 인간한테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계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 또는 불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냥 생각을 던져봅니다. 이종원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셀프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하셨을 때, 그죠? 그러니까 셀프의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내재된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어떤 주체성을 갖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어떤 이제 어떤 원리,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어떤 사고와 행동의 어떤 원천 역할을 뭐 이런 이제 그게 그 모든 것의 최종 그 정점은 이제 셀프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행동과 드러나는 어떤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마치 있어야 된다라고 역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 철학을 논했던 데모크리투스 같은 사람은 이게 지금 사물이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이게 분할이 가능할 텐데, 그게 자꾸 분할을 하다 보면 그 원칙적으로 무한 분할이 되면 사실 사물이 사라진다는 거죠. 형상 자체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형상을 지니는 어떤 사물은 불가능하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종적인 어떤 궁극의 어떤 사이즈를 갖는 사물이 있어야 된다 해서 어텀이라는 그걸 이제 추론을 해냈거든요. 형이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도 충분히 이제 그런 식으로 셀프를 추론해낼 수 있고, 그런 어떤 사고가 그래서 아규먼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존재에 대해서는 직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그 셀프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행동이나 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이 메커니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문제는 과학이나 엔지니어 쪽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그 존재가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고, 그것이 이제 규명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인공지능이 됐든 로봇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래서 이 과학의 관점은 이제 그쪽에 저는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제일 문제는 우리 셀프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물리적 기호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떤 특정 의미를 갖는 데이터로 정립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 추론을 해 나가는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밝혀진다면 셀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가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철학은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모든 게 철학이 되는 거죠. 모든 게 철학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김대식 교수님이 셀프 말씀하시면서 제가 반쯤이지만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존재론적으로 셀프는 우리한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때처럼. 근데 이제 인식론적으로는 아까 이제 이종원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철학에서 셀프라는 게. 제가 조금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 초점을 일단 인공지능 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범용 인공지능이다, 제너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이제 저도 이제 철학 전공자니까 그냥 멀티퍼포시브한 인공지능이라고, 즉 다목적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한 가지 목적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너럴이라고까지 굳이 얘기를 해야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이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러고 말면서 그렇게 철학자들이 여기 깊이 뛰어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 이건 추정입니다. 근데 제너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all purposive 하는 근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처럼 당연히 AI가 가능하다면 AGI여야죠. 예를 들어서 멀티 퍼포스라는 것은 네. 목표 자체를 타인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토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핵심 그 강한 인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약한 인공지능은 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건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철학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강한 인공지능일 텐데 강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그 통로가 AGI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왜 AGI냐? 제너럴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멀티 퍼포스라는 건 누군가가 타인이 정해준 목표를 따르는 도구겠지만 제너럴리티의 핵심은 독립성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 나는 마스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걸 학습할 수 있을 테니 그 안에 독립성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집합론적으로. 결국 그렇다면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타인이 나한테 목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 자체가 스스로 목표를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독립성이다, 뭐 자아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AGI가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제 오늘 인공지능하고 김재건 쌤하고 연결시키면서 몇 가지 조사들을 해보다가 보니까 김재건 선생님이 2017년 11월 달에 이 모 신문 인터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마 선생님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공학자, 그 다음에 우리 뇌과학자, 철학자의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심리철학은 AI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김재건 선생님한테 기자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뭐 이렇게 멘탈 코제이션 지금 아직까지 김재건 선생님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뇌역공학 뭐 그죠? 뇌역공학 가지고 또 이제 그 제너럴 그 한 부분들 뭐 요렇게 같이 들어있는데 그게 대해 가지고 김재건 선생님의 답변은 이건 제가 그 기사 올라온 걸로 했는데요. AI는 테크놀로지이고 저에게 크게 흥미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마트한 기계를 말하지만 여기서 스마트는 정신과 의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스마트폰이 특별한 의식 또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기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하는 분들 많은 질문이죠. 여기에 이렇게 자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기를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당 기계가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위와 나무는 의식이 없고 개나 고양이 등등의 의식을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상에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에이전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식이 있고 아까 김지식 교수님 제기하신 것처럼 단순한 좀비 이상의 거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 녀석이 의식이 있고 에이전트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김 교수님은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리철학, 심리철학과 과학철학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제 우리 네네. 한국 과학철학을 대변해 주신 이종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공학자가 되는 철학적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로지 공학적인 가운데서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네.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정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이나 자율성, 그렇죠. 스스로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네, 네. 이런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게 논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일단 한 가지는 그 구조적인 문제, 그 태생의 문제거든요. 그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도 원숭이로부터 발전해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 지금 현재 개나 고양이가
지능이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 지나면 인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인텔리전트한 그런 형태의 개고양이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주 생명체, 우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주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할 수도 있고 인간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생물학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우주의 생명체가 갑자기 지구에 와서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지능 또는 어떤 업무 처리 역량 또는 그 이상의 되는 이런 우주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개공형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뛰어올 수도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컴퓨터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현재로서는 전자적인 그런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사고도 하고 문제도 풀고 이런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그 부분이 훨씬 더 발전되면 자아라든지 자율성은 없을 수 있지만 인간이 풀 수 있는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하나씩 더 지금은 아까 아이비앤 왓슨 전문가의 문제, 바둑두는 문제 어쩌면 심플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된 거고 그게 이제 하나씩 더 추가된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치 해결의 그 정량적인 문제가 정성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각각의 독자적인 문제가 하나 둘씩 여러 개 풀다 보면 현재로서는 각각이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이르러서면 그 알고리즘이 통합적인 제너럴한 문제를 푸는 형태로 통합되는 그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온다면 거기에 과연 이제 정신적인 문제, 그 의식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을 그 컴퓨터에다가 부여할 수 있느냐,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요즘 센서를 매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센서를 통해서 매우 기술 발전, 그 인공지능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센서들이 현재로서는 전자적인 센서인데 그 센서가 생물학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현재 전자적인 센서보다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 사람과 유사한 이런 형태의 센서를 만들어서 대치가 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뭔가 느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정말 발전해서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었지만 CPU나 RAM이 전자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뉴런과 비슷한 이런 생물학적인 줄기세포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로 점차 발전해서 한 10억 년 후에 현재의 전자적인 그런 처리 용량이나 처리 능력보다 더 우수한 이런 형태가 된다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먼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라이프 네. 3.0이 현실화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때 저는 예. 그렇게 아주 먼 미래 뭐 10억 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일단 이제 철학에서 의식의 문제는 다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을 일단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의식의 정체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의식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인간에게는 있고 다른 존재에게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있다 이렇게만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에 AI 연구들이 되고 뇌에 대한 연구가 되면 이제 의식에도 저는 레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그런 철학의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보다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의식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럼 인간의 의식은 없어요. 하지만 개나 돼지나 또 그 동물은 거기에 맞는 저는 의식이 합당한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의식을 아직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의식의 문제를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그 의식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해왔던 그 개념의 어떤 그 외연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그 부분을 철학이 논의하면서 과학자들과
공학자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저의 어떤 기본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간 자율성이 됐든 어떤 그 자아에 대한 의식이 어떤 자각이 됐든 자유의지가 됐든 의도가 됐든 이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재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바로 생기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인간의 어떤 진화 과정이 만들어냈죠. 수백만 년을 거쳐서. 마찬가지로 AI 시스템도 저는 어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가 개념적 사고가 가능한 AI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적 사고는 어떤 그 수많은 그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얻기 위해서 수십만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수화를 시키고 야 이런 어떤 특성 몇 가지를 가지고 그런 엄주화를 시키고 그거에 개념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념적 사고가 가능한 AI가 과연 등장할 수 있느냐가 저는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인간에게 필요한 다양한 업무 처리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뭔가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존재성을 갖는 그 수준의 의식을 갖는 어떤 그런 형태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이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념화와 언어는 연결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개념적인 어떤 관념을 사고를 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그 관념을 표현을 해내는 게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어떤 CPU 차원의 어마어마한 수백만 수억 개의 데이터를 서로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AI 그리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AI가 나온다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어떤 인간의 어떤 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도구로서의 AI가 아니라 자존적인 적어도 낮은 수준의 낮은 차원의 어떤 자존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어떤 낮은 수준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그런 어떤 AI의 등장을 예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거기서 그렇다면 그 AI가 의도를 갖고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건 또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할 텐데요. 적어도 저는 그 단계의 AI는 한 50년 내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 AI가 나온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많은 어떤 개념들이 전통적인 인간 중심적으로 자유도 그렇고 자율성도 그렇고 도덕성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틀에 갇혀져서 봐서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걸 세분화해서 그들에게 맞는 어떤 개념들을 정착을 해줄 필요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제가 이제 너무 먼 미래라고 말씀드려서 가까운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교수님 관점에서 공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 서두에 뉴런 개수 인간이 1000억 개라고 했잖아요. 현재 컴퓨터 CPU 메인 메모리는 8기가지만 이걸 100기가로 만드는 것은 별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뭐 8기가 정도가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8기가로 했을 뿐이지 지금도 CPU를 아까 메인 메모리를 100기가 하는 건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기가로 한다면 그럼 뉴런 개수라면 1000억 개에 해당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 RAM 100기가 즉 뉴런 형태로 시뮬레이션해서 구조화해서 이제 뭐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물론 메모리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200기가라고 하자. 네트워크를 위한 메모리, 저장을 위한 메모리 100기가. 이렇게 해서 뉴런 사람의 1000억 개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현재 기술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그 아인슈타인의 뇌 속에 있는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그러니까 다운로드 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자.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면 다시 또 거기다 업로드해서 아인슈타인 머리와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뭐 10년 이내로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 3, 40년, 50년 정도의 그 기술이 가능해지면 그러면 이제 강승식 머릿속에 있는 그 시그널 어차피 이 시그널 부분을 이제 물론 이제 데피니션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메모리 저장하는 뉴런하고 시냅스
그 링크 아크를 통해서 거기에 웨이트가 저장돼 있다라는 그거 이외에 다른 정보 우리가 생물도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조금 다른 문제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뇌공학이나 뭐그 의사들이 전공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그 기억하는 부분 뉴런하고 시냅스를 두 가지를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구조가 사람의 뇌다. 근데 본질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사고를 하고 이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그 신호 물론 이제 신호를 감지하는 그 기술이 발전돼야 되겠죠. 지금 뇌공학 쪽에서 많이 고대 이성환 교수님이라든지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해서 뇌의 1000억 개 뉴런 하고 거기에 있는 인포메이션 그 웨이트 숫자로 되어 있는 이걸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메인 메모리로 그 구조 갖춘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뭘 하는지를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스스로 그 다른 알고리즘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통해서 이 부분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더 발전된 형태로 이렇게 된다면 자율성이 있는 이런 컴퓨터 형태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기다리셨죠? 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주시면서 네네. 혹시 지능 폭발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